결정적 투자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채권 시장의 움직임, 금리, 환율,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 금리, 환율 분석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올해 내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메인 파트가. 부분이 금리 쪽인데 네. 채권 시장도 역사상에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네. 이런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적이 드문 현상이고요. 그쵸. 이게 직접 조달 시장으로 이제 이 금융 시장의 원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염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줄기를 따라서 지금 외환 시장이나 또 이제 주식 시장 이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상수원이 먼저 좀 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여기에 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앞으로 한 분기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좀 유의미한 정책적인 정책이 전제전능하지는 않지만 그쪽에서의 안전판 정도의 기대들이 마련이 돼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염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오염이 정화되기 위한 가장 건강한 건 경기가 돌아서고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되고 채권 시장이 조금 다시 오염이 없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순환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번 달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25일, 26일에 예정돼 있죠. FOMC가 26일, 27일 예정돼 있는데 FOMC가 결정이 되고 나면 금리 결정이 되면 역전 현상, 한미 금리 차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원을 잘 팔아서 버는 돈 대비 사와야 되는 석유나 원유나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이 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적자 규모가 지금 쌓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 이제 조금 관계가 있는 외국인 클라이언트들이 연락하는 게 한국을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싫어하는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로 니네는 대표적인 프라이스 테이커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을 수용해야 되는 국가고 그게 무역 적자로 쌓이고 있는 이 구도 하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역전되는 현상 자체가 외자 유출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하지만 오히려 제가 과거 분석들을 다 통해서 찾아봤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소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이제 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한미 금리 역전됐다고 해서 그 유의미한 주식시장에서 자금은 일부 이탈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보다 펀더멘탈이나 경제에 대한 체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것일 거고 그런 데서 일부 주식시장 중심으로 자금 이탈은 있지만 거기에 가장 민감할 것 같은 채권시장 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전성을 오히려 지금도 그렇지만 자금이 더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외자 유출에 따른 걱정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우리가 펀더멘탈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무역수지 쪽에서의 조금 약세 부분 그런 게 지금 워낙 약세에 반영되고 금리차 역전에 대한 기대 그랬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통화정책도 앞서 움직이고 정책 기대가 금리가 높을 때도 원달러 환율은 위쪽에 약세였거든요. 그럼 금리 차에 대한 소요라든지 민감도는 적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그만큼 우리나라 대출자들이 최근에 부동산 쪽이나 연끌 쪽도 굉장히 지금 이자 부담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금리 역전을 허용하면서 그런 내수 쪽에서의 그 이자 부담을 조금 안정시키면서 가면서 마중물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되려 우리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래서 금리 역전된다고 굉장히 소요나 그런 우려들은 지금 가격 지표들이 상당히 선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기반 하에 되려 역전됐을 때부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그런 중앙은행들의 노력으로 통제력을 확보했을 때는 한국이 앞서 움직인 거에 대한 그리고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백그라운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이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라는 쪽에서 금리 역전되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 급락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런 데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워낙에 환율이 올라가고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제 금리 역전까지 되면은 네. 더 빠져나갈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매력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둬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건전성들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네.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에는 지금도 자금이 유입이 유입되고 되고 있다. 있고 그 기반하에 좀 다른 거를 또 도모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죠. 네. 과거의 흐름을 봐도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두 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을 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증시로는 외국인의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겁을 먹고 있나를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또 그때와는 조금 네. 다른 게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가 너무 높은데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저 같은 전문가, 제가 뭐 매경 TV에도 매일경제 TV에도 자꾸 나오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단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문제들이 좀 많지만 그 공급 문제들도 이제 이성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예측치 못한 변수까지 있었지만 그쵸. 그런 공급 사이드의 악재가 없었다면 1분기 정도에는 확실히 정점을 치고 지금 정도의 물가 경계감은 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지난 주말에도 콜이 나왔지만 지금 러시아 제재가 더 심화되면 유가가 뭐 140, 150, 아니 200달러도 갈 수 있다. 뭐 300달러 얘기도 나왔어요. 네, 뭐 러시아 그러니까 뭐 그 얘기. 200달러 때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정도 가기 전에 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러면은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을 뭐 넘어설 텐데. 서울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한대요. 예, 지금 일부 네. 뭐 일부 그런 정도 명동 지역 가는데 뭐.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차량을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목표단죠.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렇죠. 될까. 최근에 유가가 지난주 중에 뭐 다시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네. 여기에는 수요에 대한 걱정들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과거에 이제 저물가 시대가 이제 끝나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올드노말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올드노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이 높은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소득 여건, 고성장이라는 것이 감당이 됐던 7, 80년대 네. 올드노말이거든요. 지금은 그 누구도 물가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성장이나 그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그 어떤 학자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드노말이 아닌 에브노말 상황에서 물가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제부터는 수요가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들어온다.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공급 사이드 요인에서는 140불, 200불 콜이 나오는데 네. 실제 유가는 아직도 100불 초반대에 오히려 지난주에 오펙에서 아주 유의미한 합의점이나 도출이 없었고 G7에서 러시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도 유가가 110불 언더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전자로 넘어왔을 때 최근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비, 외식비 이런 게 리오프닝이라든지 팬데믹 이후 경직적으로 물가를 전체적으로 받치는 그래서 연으로 물가는 되게 높게 만들겠지만 네. 재화 물가들은 최근에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자동차나 가전 같은 내구재들은 이번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교체 수요들을 땡겨서 많이들 구매를 바꿨죠. 했고요. 그 가장 핵심 증거가 5월 달에 미국의 월마트나 타겟, 코어스와 같은 유통 소매업체들 주식이 박살이 맞아요. 났습니다.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 이상이 빠지는데 네. 이 소매업체들 주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재고. 재고가 쌓인다는 그 뉴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인플레가 지속 가능한 물가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지금 통화정책도 또 아주 강력하게 대응 중이잖아요. 그 마켓이 거래를 해서 마켓이 시장에서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인 BI라고 하는 지표 기준으로는 작년 4분기 후 바닥이 2.8%인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택과 7월에도 또 역시나 미국이 75bp 인상을 한다는 기대. 그걸로 그 BI가 5년 중기물 기준으로 작년 4분기 수준을 뚫고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도 공급 물가에 대한 노이즈가 많은데 그렇게 쉽게 잡히겠어라고 하지만 효과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 골든타임을 얘기 드렸는데 그 안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이런 강력한 통화정책 긴축 여건들을 통해서 그런 마켓의 기대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주목하고 그래서 그 마중물이 9월 달까지 왜 9월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하죠? 미국도 지금 연준이 숫자를 이번에 뉴욕 연은에서 제시했는데 적정하다고 보는 자기네들이 펀더멘탈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치를 팬데믹 이후 제시를 하지 않다가 네. 이번에
내년도 미국 성장이 마이너스에도 빠질지 모른다라는 공포와의 그 수치를 제시했는데 얼마냐면 명목 기준으로 대략 3%가 좀 안 되는 2.9%를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 올해 말에 지금 미국의 연방금리는 3.5%까지 갈 거라는 게 대세인데 네. 실제로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주식시장 중심화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리세션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미국채 10년, 2년짜리 금리가 내리다 3% 밑으로 내려왔다. 네. 여기에는 그 중립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적정하다 보는 수준 긴축 여건을 가는 데 대한 시장의 경계감과 의구심, 인플레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 노력들이 뒷받침돼서 요게 3분기 안에 그 미국의 9월 달에 딱 그 3%를 트라이 하거든요. 네. 그 안에 통제력을 확보를 해야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은 그래서 파월 의장 입에서 nim블하게 기민하게 지금 물가를 잡겠다는 단어를 떼고 물가와 경기 사이에 중심을 잡고 가는 밸런스라는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연준 정책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거기서부터 소프트 랜딩과 함께 주식시장의 진바닥이 확인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 물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유가 150불 가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앞으로 한두 달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속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가격이나 그 방향성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한 3분기 말 정도 돼야지 뭔가 흐름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지표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뭐 네. 유가라든지 이런 게 주요 뭐 IB들이 제시했듯이 위쪽보다는 100불 내외 정도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네. 채권 시장이 미국 10년 기준으로 3% 이내에서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그러면은 9월 FOMC나 10월 FOMC쯤에는 파월 의장이 이제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은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줄여가는 거에 대한 공포의 이 타이트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텐션을 풀어주는 게 단순히 유가가 떨어진다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연결고리들이 확인이 돼야 거기서부터 진바닥을 확인을 할 거고 그게 한 분기 안에 단행이 되면 소프트 랜딩. 그럼 거기서부터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위험자산들의 위에 대한 기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못 잡았다. 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뭐 주가는 지금 한 메이저 주식들이 20%대 하락이잖아요. 네. 그 정도 충격을 또 감내해야 된다. 한 번 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물가 수준을 보면은 사실 미국은 워낙에 고용이나 네. 이런 벌이 수준 그리고 뭐 예금의 기준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뭐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근데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너무 다른 움직임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개인 부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의 경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리바운딩 국면에서도 단순 그로스의 반등도 우리가 적었고요. 네. 인플레에 대한 민감도도 낮은 편이고 네. 방금 지적하셨지만 가계부채, 아까 연끌족들 그냥 몇몇 조사에만 따라도 뭐 서울 시내에서 평균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네.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한 뭐 LTV 끼면 한 4, 5억 정도 대출 받으셨다고 네. 하는데 그분들이 작년 기준금리 0.5%일 때 집을 사신 분과 올해 말에 2.5% 200bp밖에 안 올라갔지만 그 2%포인트가 이자 부담액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액으로 올해 연말 2.5에서 2.75까지 가면 네. 월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이 그러니까 연으로 한 1,000만 원대 이자 부담이 넓게 느는 거죠. 그 정도 상황이면 우리나라 가계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멋지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7월 달에 빅스텝이라고 하는 50bp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좀 신중성 아까 금리 역전을 허용해서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쪽의 금융 안정, 네. 한국이 갖고 있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에 다소 신중해야 하고 2018년에도 미국 기준금리 2.5 갈 때 우리는 1.75에 끝났거든요. 네. 그런 역전 현상을 뭐 이런 데 연계가 돼서 예, 흐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시장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하단을 보면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식 여기에 대해서 전략가들이,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지금 현실적인 눈높이를 맞추자고 하면 이미 3,300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바닥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익 조정들이 이제 그동안 잘 버텼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하향 조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이익 조정까지 떨어지면 지금 밸류 부담을 많이 덜어냈다고 하지만 이익 전망 때문에 그 밸류 부담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하반기 굉장히 주식 전략 쪽에서 보수적인 의견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단을 조금은 여유 있게 가져가는 편이 맞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한 분기 안에서의 큰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주요 IB들이 요즘에 리세션 확률을 왜 50%라고 하는가. 그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그 물가 통제력이 갖고 오는 중립금리까지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의 금리까지가 아까 코스피 지금 뭐 PER, PBR 기준 뭐 한 배다 뭐 여기 과거에 그래도 바닥이 뭐 PBR 0.9배, PR은 9배 정도 수준의 이익 전망이 리세션이 아니라고 하면 한 7, 8% 정도 조정받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한 2,300대가 유의미한 바닥인 게 맞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주 쉽게 단순하게 지금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지금 이런 밸류 부담들을 많이 덜어내고도 제일 앞단에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의 그 몸통, 유가 같은 부분들이 딱 심플하게 100불이냐, 120불 위냐, 아니면 100불보다 아래 앞자리가 두 자리대로 떨어지냐. 그게 올해 하반기에 채권 시장의 아까 정화와 함께 통화 정책의 텐션 빠지고 주식시장은 지금 이 2,300포인트를 진바닥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는 쌓아갈 수 있느냐. 그 지금 매크로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에 마일드 리세션에 확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2,300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함의를 주고는 있는데 지금 두 달 내에 그게 좀 더 훼손이 된다고 하면 2,000포인트대 초반대까지도 지금은 앞으로 한 뭐 1, 20%에 대한 조정의 우려들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사이에 그럼 나오는 관련된 시그널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시그널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윤여삼 연구원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유를 갖는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메리츠증권 윤여삼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